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웨비나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이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혀에서 일어나는 미각세포의 생리 활성과 저희가 관측했던 세포들의 몰레큘러 아이덴티티를 1대1로 직접적으로 매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각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매일마다 음식을 먹게 되고, 이때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어떤 것을 회피해야 될지 항상 선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저녁에 맛있는 걸 먹기로 했다고 하면은 점심 때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행동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에 어떤 먹었던 음식을 통해 가지고 알러지나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성되는 기억을 통해 가지고 떤 음식을 피해야 될지 알게 해준 어떤 테이스트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미각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떤 센서리 기전인데요. 이런 미각 같은 경우는 혀에 있는 테이스트셀의 종류 크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누어진 세포들을 이래 가지고 저희가 맛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각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미각 세포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에 어, 알맞게 가지고 있는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옆에 있는 어퍼런트 nerve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맛의 퍼셉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각세포에 관련돼 가지고 꽤나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어, 기존적으로 사용하던 방법론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가장 옛날부터 해왔던 세포 배양 또는 조직 배양,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인비보 상태에서 굉장히 인텍트한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세포의 생리 활성을 위주로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양 방식 같은 경우는 되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많이 파괴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얻어낼 수 있는 신호도 미각세포만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 물론 좋은 기술들이었지만 좀 한계가 많았고, 비교적 최근에 인비고 이미징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인텍트한 피지올로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미각세포의 생리 활성과 그 다음에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랑 시냅스를 맺고 있는 어프런트 넓브들의 어떤 신호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이미징 기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미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조금 다른 얘기로 최근에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현상을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포의 활성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포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는 피노타입은 유전자에 의해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인트리식한 프로퍼티, 즉 유전자에 대한 정보 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도 이제 좀 더 피노타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실제로 세포가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변 세포들의 어떤 세포들과 인터랙션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반응이 잘 될지 안 될지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구 동행 같은 경우는 패티식이나 카르마라고 해가지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처럼 단순히 세포 하나의 뾰족한 세포 하나의 생리 활성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자를 반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피노타입을 나타내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동시에 이해해서 좀 더 많은 서브 파퓰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 세포의 어떤 생리 활성의 커절리티를 좀 얻어내는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인비보 이미징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어떤 세포의 생리 활성 외에 이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주변 세포랑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인 요구가 기술적인 요구가 되었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좀 접근해가지고 기존의 인비보 이미징 기술을 좀 더 모디피케이션해서 이러한 세포의 생리 활성 외에 어떤 유전적인 프로파일링이나 주변 세포의 인터랙션까지 함께 보는 기술적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옵티컬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형광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적으로 표적된 어떤 큰 그룹의 세포 그룹만 볼 수 있고,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개별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록 인비보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펑셔널 액티비티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얘네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되게 전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고안했던 거는 인비보 상태에서 굉장히 인텍트한 피지올로지가 유지가 된 인비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만물질을 주면서 이들의 펑셔널 액티비티를 레코딩하고 이후에 요 세포를 그대로 분리해가지고 동일한 세포에서 유전적인 프로파일링을 수행한 다음에 이들을 합쳐가지고 주변 세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세포가 어떤 반응을 왜 했는지 유전자가 어떤 거에 발현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합쳐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기술적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 이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단 실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플랫폼이 필요했고요. 우선 이 플랫폼의 필요사항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텍트한 인비보 펑셔널 액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저희가 봤던 관측 영역을 히스톨로지를 통해서 그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구조를 잘 유지해서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히스톨로지컬한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구조가 변성되지 않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펑셔널 레코딩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통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지수 박사라고 저희 연구실의 선배가 개발했던 장치인데, 왼쪽에, 그 테이스트 셀들이 모여있는 구조를 인비보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어, 다음처럼 실시간으로 저희가 펑셔널 액티비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만물질을 흘려줬을 때 특정 세포가 칼슘 트랜전트를 보여주는 것을 실시간으로 단일 세포 수준으로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이미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도했던 거는 동일한 ROI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단위세포 수준에서 보려면은 필드 오브 뷰가 제한이 많이 되게 되는데 약 한 300마이크로미터 제곱 정도의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저희가 세포를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직을 이제 히스톨로지를 위해서 적출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거의 1000배에서 10,000배 정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찍었는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 그 타일 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대면적을 찍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이 대면적을 사용하게 되면은, 세포들의 어떤 상대적인 거리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거리는 어떤 되게 특정한 모양을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별자리 보듯이 저희가 동일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기존에 있는 형광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형광이라는 신호 자체가 단백질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 빛이 발해질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굉장히 약한 신호라서 되게 스테이블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어인프라레드 브랜딩이라고 해서 조직의 근적외선을 빠른 펄스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쏴줘서 살짝 조직을 태우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가 그리는 패턴에 따라서 뇌 표면에 이제 원하는 패턴으로 오토플루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동일하게 혀에서 적용했을 때 원하는 패턴대로 혀에 오토플루센스를 만들어서 어떤 스페이셜 인덱싱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잘 섞으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포토서멀 데미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관측했던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안했던 방식이 우선 인비보 상태에서 라지 필드 오브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인 좌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픽세이션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정이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세포의 생리 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패터닝을 스페이셜 인덱싱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주변 정보들을 주변에 공간적인 정보를 남겨서 되게 약한 형광 주변에 강한 오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동일한 세포를 이제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집중했던 것이, 그럼 히스톨로지를 할 때 어떤, 프로브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점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팅스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져왔었는데, 우선 가장 왼쪽에 멀피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최대 거의 1000개 정도의 mRNA를 한 번에 스크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 원래는 멀피쉬를 사용하고 싶었으나, 페이스셀 자체가 한 60마이크론의 두께를 가지고, 그 깊이를 가지고 있고, 시냅스와 컨택하는 부분이 전체 볼륨의 약 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멀피쉬 같은 거의 1000개 정도의 mRNA를 스크린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얇은 조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는 이 5%밖에 안 되는 볼륨을 정상적으로 담아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진 카피 수는 한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 굉장히 높은 볼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HCR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어, 그, 몰레큘러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샘플을 프랩하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우선 인비보 관측이 끝나고, 픽세이션 한 다음에, 조직의 NIRB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크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은 요 관측 영역 주변의 마진을 저희가 요 화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술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페네트레이션 이피션시 높이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트리밍해서 제거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약 350 마이크로미터 내외로 잘라야 돼가지고 저희가 섹션은 최대한 얇게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170 마이크로미터로 설정해가지고 굉장히 얇게 시료를 샘플링하였고 이 과정 중에서 좀 거시적인 부분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비보에서 저희가 관찰했던 요 테이스트 버드 그 미각세포의 군집을 봤을 때 실제 현미경으로 싱글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비록 뭐 PFA 픽세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얇게 슬라이스를 해도 구조적인 정보가 크게 유실되지 않고 동일한 세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샘플 프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몰레큘러 프로브를 사용할지 다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집중했던 거는 이제 스펙트럴 오버랩인데, 저희가 수행하는 이제 이미징 기반은 보통 형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형광을 볼 수 있는 채널의 개수가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랑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유전자 모델은, 일반적으로 인비보에서 사용할 때, 초록색과 빨간색은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플렉싱을 하게 되면은 파란색과 근적에서 이 두 가지의 색깔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유전자의 정보는 두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로브를 여러 번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포르마마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강력한 물질인데 90% 포르마마이드 용액에 조직을 담그게 되면은 프로브가 붙었던 수소 결합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채널 재활용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진 카피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포르마마이드 자체가 PC 프로브를 떼는데 굉장히 효율은 좋은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포르마마이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인트린식 플로레센스 즉 저희가 인비고에서 봤던 형광의 이미지 자체가 같이 블리칭이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량화했을 때 실제로 포르마마이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플로레센스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보려고 했던 그 ROI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니어 인프라레드 브랜딩 NIR을 통해 가지고 태웠던 이 오토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는
포르만베이트 처리를 해도 신호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실제 인비보에서 포르마마이드 쳐서 블리칭이 돼서 테이스셀의 형광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저희는 동일하게 어, 스페이셜 인덱싱된 오토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동일한 세포의 위치를 찾는 것은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합쳐야 되는데 이 이유가 저희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정보가 없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많은 유전자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얼만큼 발현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정보가 중요했었는데 그렇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인 정보를 매칭을 시켰고요. 좀 간략하게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자면은 인비보에서 저희가 특정 영역에서 관측을 하고 나서 이후에 스페이셜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테이스트 버드가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검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약간의 스웨일링이나 틸팅처럼 조금의 디스토션은 존재하지만 조금의 디스토션이 존재했는데 이거는 리얼프레드 블렌딩 했던 위치랑 테이스트 버드가 이제 있는 위치가 좀 달라가지고 조직의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포 수준의 어떤 레지스트레이션이 필요했고요. 세포 수준의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공간적인 정보인데 저희가 처음에 히스톨로지를 하게 되면은 세포를 레이블링했던 어떤 프로세스 신호는 잘 남아 있습니다. 세포 모양을 잘 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비보에서 썼던 플루어센스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레지스트레이션 하면은 공간적인 정보를 잘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때 포르마마이드를 처리하게 되면서 세포를 염색했던 플루어센스가 다 펀칭이 돼서 저희가 어떤 프로브를 붙이든 간에 이 프로브가 어떤 세포에 있었던 건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되게 거시적으로는 이 근처에 스페이셜 인덱싱이 있으니까 동일한 세포의 위치는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만 어떤 세포가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약간 아래 그림처럼 되게 데이터는 있지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폭스트라고 하는 세포 수준의 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핵염색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핵염색 신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어, 다음 히스톨로지컬 라운드에 대한 영상 정합을 수행을 하였고요. 보신 것처럼 실제 T2마토 인비보의 세포 구조 자체를 레이블링하는 신호는 사라졌지만 폭스트에 의해 염색된 핵 신호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 동일한 구조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반영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 라운드의 히스톨로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모든 세트에서 유일하게 핵 신호와, 세포 구조 신호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신호, 요 때 얻어낸 이미지를 유니버셜한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영상 정합을 모두 다 진행을 하였고요.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인비보 상태에서, 그 다음 첫 번째, 그, 퓨테이션 했을 당시에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이거를 그냥 선형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비보는 좀 이렇게 말캉말캉하다가 이제 퓨테이션이 한번 되면서 조금 구조적인 디스토션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좀 논리니어하게 비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영상 정합을 했을 때 거의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다 보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전체 관측 범위에서 약 0.5% 정도의 디스토션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싱글셀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인비보에서 첫 번째 라운드로 넘어갈 때는 비스플라인 통한 레지스트레이션 진행을 하였고 이후에 핵 신호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구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리니어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영상 정합을 수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 라운드랑 그다음 세 번째 라운드랑 공간적인 스페셜 인덱스에 맞는 미각세포들을 레지스트레이션 했을 때는 보신 것처럼 이미지 콜레이션 값이 0.92 정도로 상당히 높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번호가 맺어진, 어, 테이스 셀들을, 정합하였을 때 임시 콜레이션 값이 0.42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0.8 넘는 값들만 이제 데이터로 채택을 했고, 그 이상, 그거보다 미만으로 나온 것들은 디스토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분석에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희가 스페셜 인덱싱으로 매칭이 되는 애들은 되게 상당히 높은 콜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통합할 수도 있고 동일한 세포를 매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집중했던 거는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얻게 되면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애들이 있고 이제 발현되지 않는 애들, 발현을 좀 적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바이너리하게 나누는 것보다 얼만큼 얼마나 있냐 이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을 했던 게 싱글셀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싱글셀 단위로 이들이 얼만큼 발현되는지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마스크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면은 개별적인 세포 수준에서 어떤 유전자가 얼만큼 발현되어 있는지 이미지로 얻어낼 수 있고 이거를 디지털 HCR이라는 정량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인텐시티 기반으로 저희가 이거를 좀 세마이 오토매틱하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실제 저희가 보고 관심 있는 세포에 몇 개의 유전자가 발현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과연 몇 개의 라운드까지 볼 수 있냐. 라운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얻어낼 때 스루풋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량화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가 거듭해서 갈수록 신호의 SNR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르마마이드 자체가 되게 강력한 물질이라 가지고 DNA를 레이블링하고 있는 혹스 신호가 점점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DNA 자체의 직접적인 파괴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혹스를 다시 염색한다 하더라도 SNR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거의 세 번째 라운드 이상부터는 거의 잘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계로 설정했던 거는 최대 4번의 라운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이상은 영상 레지스트레이션 안 돼서 그걸 포기하는 걸로 해서 최대 4라운드까지 가는 걸로 저희가 설정을 하였고요. 핵진호 빼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mRNA 스테빌리티인데 mRNA도 되게 약한 바이오 몰레큘이기 때문에 포르마마이드처럼 강력한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mRNA의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실제 있어야 되는데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없어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량으로 해봤을 때 다행히 4라운드까지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을 때 0.91 정도로 검출되는 양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대 4라운드까지 이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고 설정을 하였고 약 7개에서 10개 정도의 mRNA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기술의 검증을 한번 해보고자 해가지고 신맛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신맛세포라고 하는 세포는 헤테로지니티가 없이 카보닉 언하레이즈 4라고 하는 효소를 항상 발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은 이제 기능적으로 또는 이제 몰레큘러 아이덴티티로는 이거를 검증을 했었는데 저희처럼 인비보에서 신맛 물질을 주고 반응했던 세포가 실제 CA4라고 하는 단백질이나 유전자를 발현하는지 링크해서 본 건 없어가지고 저희는 요 신맛 세포를 표적으로 하여서 요 기술 검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신 것처럼 인비보 상태에서 저희가 신맛 물질을 주게 되면은 두 개의 세포가 반응하고 나머지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했던 애들의 실시간으로 싱글셀 수준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펑셔널 액티비티로 우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세포를 이제 콜레이티브로 저희 이미징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분리해 봤을 때
실제 반응했던 세포랑 반응 안 했던 세포를 비교해 봤을 때 반응했던 세포는 CA4라고 하는 단백질과 mRNA가 좀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반응하지 않는 세포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인비보와 몰레큘러 아이덴티티를 다 합쳤을 때는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제 false positive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얼마나 많은 mRNA가 검출되는지 확인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몇 개 정도 검출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반응을 했던 세포는 요 CA4 mRNA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존재를 했고, 반면에 반응하지 않았던 애들은 거의 한두 개 정도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기능이랑, 세포 기능이랑, 그 다음에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좀 합쳐가지고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두 개의 정보를, 그 칼슘 액티비티의 반응 세기와, 검출했던 mRNA 양을 이제 두 가지 변수로 해서 ROC 분석을 했을 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 세포와 신맛에 반응하는 세포와 하지 않는 세포들의 어떤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이 이미 애초에 갈려져서 잘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진단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 혀에서 요거 기술을 통해서 어떤 세포의 반응과 몰레큘러 아이덴티티를 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제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풀고자 했던 퀘스천은, 기존에는 어떤 레이블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맛만 전달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펑셔널 액티비티를 봤을 때, 어, 되게 두 가지 맛에 동시에 반응하는 어떤 뉴런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각세포가 한 가지의 맛만 전달한다고 치면은 뉴런 또한 한 가지의 맛만 전달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맛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파퓰레이션이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그 유전적으로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게 왜 그런지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좀 직접적인 증거를 그 단맛과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에 대한 어떤 하위 기전에 대해서 좀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저희가 가설로 세웠던 게, 요런 단맛과 감칠맛 세포는, 동일한 세포 타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특정 몰레큘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주변에 ATP를 방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세포에게 뉴로트랜스미터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반응하는 이런 뉴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세포 하나가 두 가지 리셉터를 둘 다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맛을 관장하던지, 또는 공간적으로 되게 정밀하게 어떤 그 가까운 거리에 딱 존재할 때 이런 두 가지의 맛에 동시에 반응하는 뉴런이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가설을 세워서 저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였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능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두 가지 맛에 동시에 반응하거나 아니면 단맛 또는 감칠맛에만 반응하는 파퓰레이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리소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단일 맛에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맛에 존재하는 건지라는 저희가 매트릭을 만들어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뉴런들이 단맛과 감칠맛에 동시에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하위 기전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저희가 세포 자체의 반응을 보면 좋은데 요 단맛과 감칠맛의 반응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가 되게 글로벌한 칼슘 액티비티가 아니라 되게 로컬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펑션 액티비티로 세포 자체의 활성을 보는 건 좀 어려웠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널브에 이렇게 되게 스파이스하게 붙어있는 널브의 리스폰스를 보고 좀 추론을 해가지고 시냅틱 파트너 셀을 이제 고르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거는 널브 액티비티지만 이 널브가 실제로 붙어있는 테이스 셀의 그 리셉터 종류를 보기 위해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우선 어떤 유전자를 볼지 고르기 위해서 리셉터를 좀 봤는데, 이 리셉터 자체가 감칠맛 같은 경우는 타스1R1이라고 하는 유전자랑 타스1R3, 단맛 수용체 같은 경우는 타스1R2, R3가 헤테로 다이머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리셉터이기 때문에 타스1, R1, 2, 3, 요 세 개를 이제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기존의 펑셔널 액티비티를 측정했던 연구에서 이제 합쳐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긴 한데, 이제 듀얼 두 가지 맛에 동시에 반응하는 애들, 단맛 또는 감칠맛에만 반응하는 애들의, 시냅틱 파트너 셀을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봤을 때, 실제로 두 가지 맛에 반응하는 애들은, 그 시냅틱 파트너 테이스 자체가 이미 리셉터 수준에서 두 가지 유전자를 다 발현하고 있었고, 싱글층, 단일 맛에만 반응하는 애들은 딱 단일 맛에만 반응하는 리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시냅틱 파트너에 대해서 실제 펑션과 그 다음에 리스폰스 인덱스를 통한 펑션과 유전적 프로파일링을 저희가 정량화를 해서 진행해 봤을 때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시냅틱 파트너가 어떤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라 가지고 이들이 그냥 단일 맛에만 반응할 수 있는지 혹은 멀티튠 반응인지를 이제 분류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이런 그 한 70% 정도 존재하는 두 가지 맛에 반응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반응의 근간은 시냅틱 파트너의 인트린식한 프로퍼티, 즉 두 가지 유전자 리셉터를 다 발현하고 있는 미각세포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연구를 어, 성과를 마무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기존에 없었던 어떤 세포 인비보 상태에서의 펑셔널 액티비티랑 그다음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플랫폼을 세우는데 성공을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미각세포의 어, 인텍트한 피지올로지 컨디션에서의 리스폰스랑 그 다음에 유전적인 정보, 그다음에 주변 세포의 어떤 분포까지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툴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단맛과 감칠맛이 구분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동일 세포에 의해서 들어가고 아마도 혀가 단순히 어떤 맛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혀 자체에서도 되게 복잡한 신호가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뇌로 넘어가서 아마 아직도 혀에서 좀 더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문점을 남기고 좀 디스커션을 남겨두고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최만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저 연구실에 많은 학생들의 도움,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손창호 교수님, 그 다음에 구태윤 교수님과 장재봉 교수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